여보,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것이 아내 서영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경찰은 한강에서 발견된 신원불명의 시신의 DNA가 서영과 일치한다고 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7번 버스의 운전대를 잡은 박도연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다. 42세, 버스 기사 15년 차, 매일 같은 노선을 오가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엔 언제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리했다. 여보,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것이 아내 서영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환경단체에서 일하던 서영은 어떤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그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한강에서 발견된 신원불명의 시신의 DNA가 서영과 일치한다고 했다. 도연은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종점입니다. 모든 승객은 하차해 주세요. 마지막 승객을 배웅한 도연은 차고지로 향했다. 오늘 근무도 끝났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혼자만의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냉동식품을 데워 먹고 TV를 보다 잠들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몰고 그렇게 10년을 살아왔다. 차를 주차한 도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라면과 우유, 달걀 몇 개, 늘 사는 것들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뒤에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도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서영이었다. 아니, 서영과 똑같이 생긴 여성이었다. 같은 키, 같은 체형, 같은 얼굴, 심지어 머리를 묶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도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마트 바닥에 떨어진 계란을 보며 그제야 자신이 쥐고 있던 봉지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더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확실했다. 서영의 얼굴이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까지. 서영아?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여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한데, 저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윤서영. 성까지 다르다. 하지만 이름은 같았다. 도연은 현실 감각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꿈인가? 환상인가? 아니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도연이 중얼거렸다. 서영. 아니, 윤서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과 너무 닮으셔서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마저 도연이 기억하는 그 미소와 똑같았다. 도연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럼 저는 이만. 서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서영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0년 전 기억 속의 아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얼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느낌도 있었다. 더 야위어 보였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저기, 손을 놓아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의 말에 도연은 황급히 손을 뗐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너무 놀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닮았다는 분은? 제 아내였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을 스쳐갔다. 그러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례를 했죠. 그런데 정말 똑같으세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DNA 검사까지 했는데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부인분도? 네, 그랬어요. 환경단체에서 일했죠. 이번에는 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어느 단체에서 일하셨나요? 녹색지구 연대라는 곳이었어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도연을 바라봤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서영은 급하게 돌아서려 했지만 도연은 다시 한번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제발. 혹시 박서영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없나요? 서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도연은 확신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마트를 빠져나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걸음걸이마저 아내와 똑같았다. 10년간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뒷모습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서영이라는 여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수없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마트에서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버스 운전 중에도 자꾸만 윤서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 서영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 그리고 녹색지구 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인 그녀의 당황한 표정. 혹시나 해서 도연은 퇴근 후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10년 전 아내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사진, 수첩, 그리고 환경단체에서의 활동 자료들. 서영이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사건에 관한 메모들도 있었다. 태화 케미칼, 불법 폐기물, 서영의 필체로 적힌 메모를 보며 도연은 당시를 떠올렸다. 아내는 태화 케미칼이라는 대기업의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 설마 도연의 뇌리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혹시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그리고 윤서영이라는 여성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도연은 용기를 내어 윤서영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가 환경단체에서 일한다고 했으니 인근 환경단체들을 수소문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서영이요. 아, 그분이라면 세 번째로 찾아간 푸른 하늘 시민연대에서 드디어 단서를 얻었다. 요즘 자주 안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시는 건 아니죠?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보통 매주 오시는데 한 달째 안 오셨거든요. 도연은 서영의 주소를 알아낸 후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저녁 무렵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주변을 경계하며 걷는 서영의 모습이 보였다. 서영 씨, 도연의 부름에 서영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갔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서영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도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허름한 원룸이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감시를 피하려는 흔적들이 보였다. 정말 박서영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신가요?
도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당신, 정말 도연 씨죠? 도연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서영아, 정말 너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서영은 도연의 품에 안기며 1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도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끌어안았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다. 10년간의 그리움과 상실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나는 10년 동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0년 전 서영은 태화 케미칼의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회사가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증거를 확보한 서영은 곧바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화 협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집 앞에서 미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할 수 없었어요. 태화 케미칼의 영향력이 너무 컸거든요. 경찰서에도 검찰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고를 해봤자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이었어요. 서영은 어느 날 밤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겨우 목숨을 구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도연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고 숨어 살기로 결심했다. 환경단체 선배가 도와줬어요. 신원을 바꾸고 외모도 조금 바꾸고 윤서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DNA 조작은 그들이 한 일이에요. 저의 죽음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그들, 그리고 10년간 자신을 속인 거짓 증거들.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야? 최근에 태화 케미칼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는 지역 근처에 독성 물질을 매립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약해서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시작한 거구나. 네. 하지만 그들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위험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보여주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답게 조용히 있어라라는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위험해. 이걸로 끝내자. 아니에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서영의 눈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도연은 아내의 각오를 느꼈다. 그럼 나도 도울게. 이번에는 혼자 하지 마. 너무 위험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10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이제 다시 잃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거대한 기업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도연과 서영은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태화 케미칼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랐다. 태화 케미칼 본사 지하 3층에 비밀 자료실이 있어요. 서영은 태화 케미칼 건물의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했다. 10년간의 조사로 축적된 정보들이었다. 여기에 모든 불법 투기 기록과
로비 자금 내역이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디지털 파일로는 위험하니까 실물 서류로 따로 관리하는 거죠. 도연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삼엄한 경비였다. CCTV만 해도 100개가 넘어. 경비원도 24시간 교대 근무고. 그래서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10년 전에 저를 도와줬던 태화 케미칼 직원이 아직 거기 있어요. 김 과장이라는 분인데 양식적인 분이에요. 다음 날 저녁 도연과 서영은 태화 케미칼 근처 카페에서 김 과장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김 과장은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다. 서영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10년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김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김 과장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가 또 다른 매립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엔 초등학교 근처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김 과장은 자료실 접근 방법을 알려주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전기 시스템 점검으로 일부 CCTV가 꺼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하 3층까지 내려가려면 보안카드가 필요해요. 제 카드를 빌려드릴 테니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저도 가족이 있거든요. 금요일 밤이 되었다. 도연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15년간 버스만 몰던 평범한 기사가 거대 기업에 맞서 잠입 작전을 펼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정말 괜찮겠어? 난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해야 해요. 서영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도연은 각오를 다졌다. 아내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였다. 밤 10시 태화 케미칼 건물 후문. 김 과장이 미리 열어둔 출입구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까지 가야 해. 서영이 속삭였다. 하지만 로비에는 경비원이 있었다. 다행히 경비원은 TV에 빠져 있었다. 지금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엘리베이터로 달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띵 소리가 울렸다. 뭐야? 누구 있나?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다. 도연과 서영은 재빠르게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해. 계단으로 내려가자. 지하 3층까지는 꽤 깊었다. 숨을 헐떡이며 내려간 두 사람은 드디어 자료실 앞에 도착했다. 김 과장의 보안카드를 대자 B-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성공했다. 하지만 자료실 안은 상상보다 훨씬 넓었다. 수십 개의 파일 캐비닛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폐기물 관련 서류부터 찾아봐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구역을 맡아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여보, 이거 봐. 서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가 찾은 파일에는 특별 매립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서류들에는 태화 케미칼이 지난 15년간 전국 20여 곳에 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매립량, 장소, 은폐 방법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찾아보자. 도연도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다. 로비 자금 관리대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로비 자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환경부 공무원, 심지어 검찰 관계자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 매수당했구나. 사진을 찍어요. 최대한 많이.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위잉 마이너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건물 전체에 빨간 불빛이 번쩍였다. 들켰어.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료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소리였다. 다른 출구는 없나? 서영이 급하게 둘러봤지만 자료실은 한쪽 출입구만 있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거기 누구야? 나와.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연은 재빠르게 생각했다. 15년간 버스를 몰며 익힌 순발력과 판단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서영아,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너는 파일을 더 찍어. 안 돼요. 같이 나가야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겠어? 도연은 서영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자료실 문 쪽으로 향했다. 경비원들이 들어오는 순간 도연은 소화기를 들고 연기를 뿌렸다. 으악, 뭐야? 시야가 안 보여. 혼란을 틈타 서영은 더 많은 자료를 촬영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불법 매립 계획서와 관련자들의 연락처까지 확보했다. 이제 정말 가야 해. 도연과 서영은 혼란 속에서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하지만 경비원들도 곧 정신을 차리고 추격해왔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다행히 지하 주차장에는 김 과장이 미리 준비해둔 차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차에 올라탔다. 시동이 안 걸려. 도연이 당황하며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경비원들이 주차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저기다. 포위해. 위기의 순간 도연의 15년 운전 경력이 빛을 발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를 언덕에서 밀어 시동을 꺼는 요령을 사용한 것이다. 잡아. 경비원이 차 문을 잡으려는 순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능숙하게 핸들을 돌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휴. 살았다. 건물에서 멀어진 후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오늘 밤의 잠입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태화 케미칼도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인지하게 되었다. 이제 정말 전쟁이야. 서영이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을 보며 도연이 말했다. 평범한 버스 기사였던 그가 이제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잠입 작전 이후 이틀이 지났다. 도연과 서영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태화 케미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회장님,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태화 케미칼 회장실에서 보안팀장이 보고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도연과 서영의 모습이 잡혀 있었다. 여자. 10년 전 그 환경운동가 아닌가? 네, 박서영으로 추정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태화 케미칼 회장 최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10년 전 자신들을 괴롭혔던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 그리고 같이 있던 남자도.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의 집 근처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타겟 확인. 건물 포위 완료. 이들은 태화 케미칼이 고용한 전문 킬러들이었다. 리더인 강 팀장은 냉혹한 표정으로 지시했다. 조용히 처리해. 사고로 보이게. 한편 서영의 집에서는 도연과 서영이 언론사에 제보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자료면 충분해. 내일 아침에 모든 언론사에 동시 제보하자. 그래요. 이제 숨어 살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창 밖을 내다본 그녀의 눈에 이상한 차들이 보였다. 여보, 우리 들켰어요. 뭐? 도연이 창가로 가서 보니 건물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모두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무전기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 두 사람은 급하게 중요한 자료들을 챙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관문에서 자물쇠를 따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다. 도연은 재빠르게 베란다 쪽으로 서영을 밀었다. 3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로프 없이는 무리야. 에어컨 실외기 타고 내려가자. 도연이 먼저 베란다, 난간을 넘어 실외기로 내려갔다. 15년간 버스 정비를 하며 단련된 몸이 도움이 되었다. 조심해. 서영도 따라 내려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없다. 베란다 쪽 확인해. 킬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서영은 황급히 실외기로 뛰어내렸지만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다. 잡아. 도연이 재빠르게 서영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2층 실외기까지 내려왔다. 저기 있다. 위에서 킬러가 소리쳤다. 곧이어 총성이 울렸다. 탕, 탕, 실외기 주변에 총알이 박혔다. 뛰어. 도연과 서영은 2층에서 바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아래에 화단이 있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차. 주차장에 세워둔 도연의 중고 소나타가 보였다. 두 사람은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 킬러들이 나타났다. 막아. 강 팀장이 소리치며 권총을 꺼냈다. 도연은 서영을 차 뒤로 밀어넣고 재빠르게 시동을 걸었다. 탕, 탕,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뒷유리가 박살나고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갔다. 고개 숙여. 도연은 악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킬러들을 뒤로 했다. 하지만 곧 뒤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따라왔다. 따라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 도연의 15년 운전 경력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시내 곳곳의 지형을 꿰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 일방통행로, 지하차도까지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 여기로. 도연은 갑자기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뒤따르던 킬러들의 차는 너무 커서 들어올 수 없었다. 젠장. 다른 길로 우회해. 하지만 도연은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가 지하차도로 향했다. 지하도로 들어가면 CCTV도 적고 숨기 쉬워. 하지만 킬러들도 프로였다. 그들은 여러 경로로 나뉘어 포위망을 좁혀왔다. 앞에도 있어요. 정면에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다. 도연은 순간 결심했다. 잡아. 그는 핸들을 꺾어 중앙분리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차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 쾅! 차체가 크게 흔들렸지만 다행히 엔진은 살아있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서영이 소리쳤지만 감탄에 가까웠다. 도연의 운전 실력에 놀란 것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뒤에서 킬러들이 다시 따라붙었다. 이번에는 차 창문을 내리고 직접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총알이 차체를 관통했다. 도연은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총알을 피했다. 하지만 연료계가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다. 기름이 떨어져가. 저기, 주유소. 서영이 앞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주유소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킬러들은 더욱 가까이 따라붙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그때 도연의 눈에 앞쪽에 대형 트럭이 보였다. 순간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트럭 밑으로. 뭐라고? 도연은 속도를 높여 대형 트럭에 바짝 붙었다.
그리고는 트럭 밑 공간으로 차를 밀어 넣었다. 킬러들은 갑자기 사라진 타겟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어디 갔어? 앞쪽에 있을 거야. 킬러들이 트럭을 추월해 앞으로 가는 사이 도연은 트럭 뒤로 빠져나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성공했어. 하지만 완전히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태와 케미칼의 추적망은 생각보다 촘촘했다. 그들은 곧 다른 루트로 추적해 올 것이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도연은 외곽의 한적한 모텔을 찾았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운전을? 15년간 버스 몰면서 배운 거야. 위험한 상황을 수없이 넘겼거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태와 케미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치밀하게 추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증거를 공개해야 해. 내일 아침 첫 차로 서울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들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도연과 서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태와 케미칼의 변호사들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과장이었다. 도연 씨 큰일이에요. 회사에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지하 자료실을 완전히 비울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네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장의 개인 금고가 있어요. 최고층 회장실 옆 비밀방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도연과 서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최고층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너무 위험해. 최고층은 경비가 삼엄할 거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을 놓치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김 과장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장이 중요한 미팅으로 외출해요.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도 대부분 따라 나간다고 해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회장실에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아는 청소 직원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후 1시 태와 케미칼 건물 앞. 도연과 서영은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김 과장이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다. 청소용품에 카메라를 숨겨뒀어요. 촬영할 때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청소 직원으로 위장한 두 사람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32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회장님은 방금 나가셨어요. 비서가 말했다. 다행히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여전히 경비원 2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청소 예정이 없는데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서영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특별 청소 지시를 받았어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뭐야? 어디서? 15층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요. 경비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도연과 서영은 회장실로 들어갔다. 화재 경보는 김 과장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금고는 어디에 있을까? 회장실은 호화로웠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골프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여기. 서영이 책장 뒤편에서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뭘까? 회장 생일이나 회사 설립일을 시도해봐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첫 번째 파일에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불법 폐기물 투기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매립 장소, 폐기물의 종류, 예상 피해 범위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이 지역들 모두 암 발병률이 높은 곳들이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화 케미칼이 의도적으로 주거 지역 근처에 발암물질을 매립했다는 증거였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치인 매수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30여 명, 환경부 고위 공무원 20여 명, 검찰 관계자 10여 명의 이름과 매수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 받은 돈이 수십억 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구나. 세 번째 파일에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제거 대상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태화 케미칼에 반대한 환경운동가들과 기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 내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명단에는 지난 10년간 사고사로 처리된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태화 케미칼을 조사하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모두 살해당한 거야? 이 증거면 충분해요. 이제 그들도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모든 파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화재는 오보였다고 해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세요. 경비원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빨리. 도영과 서영은 마지막 파일까지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다. 누구야? 경비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비밀방 안에 숨어 있었다.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났는데. 경비원이 회장실을 둘러보는 동안 도연과 서영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다행히 비밀방 문은 책장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네. 착각인가 보다. 경비원이 나간 후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나가야 해. 하지만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서 나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자. 32층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몇 층을 내려가던 중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숨어. 도영과 서영은 15층 출입문 뒤에 숨었다. 지나가는 경비원들의 대화가 들렸다. 회장님이 돌아오신다고 해요. 철저히 경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청소 직원들도 신원 확인하라고 했어요. 위기였다. 회장이 돌아오면 보안이 더욱 삼엄해질 것이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도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화재 경보를 다시 울리자. 어떻게? 15층 화장실에 휴지를 태워서 연기를 만들어. 서영은 도연의 계획을 이해했다. 진짜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고 그 틈에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작은 연기만 내면 돼. 진짜 화재가 아니라 연기만. 작전은 성공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건물 전체가 대피 모드로 전환되었다. 도영과 서영은 대피하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성공했어. 건물에서 나온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다. 태화 케미칼의 모든 범죄와 부패의 실체가 담긴 증거들을.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전 세계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 중구의 한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도영과 서영은 사회자 김현주와 함께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현주는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고 서영의 대학 동기였다. 정말 확실한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건이에요.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서영이 USB를 건네며 말했다. 어젯밤 확보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시청자 수가 벌써 10만 명을 넘었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생중계 시작 10분 전 전국의 시청자들이 접속하고 있었다. 태화 케미칼 진실 폭로라는 제목만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알렸다. 그 순간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영 씨죠? 지금 당장 방송을 중단하세요.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였다. 태화 케미칼 측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누구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는 순간 당신의 남편은 물론이고 이 방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협박인가요?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전화가 끊어졌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협박 전화야?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방송을 중단하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고. 포기할 수 없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김현주 기자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현주야. 3분 후 시작. 시청자 수는 이미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전국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태화 케미칼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방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최태석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인터넷 방송이라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해봤지만 즉시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나서야겠군.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그리고 우리 편인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반박 기사를 준비하라고 해. 1분 후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연은 서영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해내는 거야? 10년간 기다린 순간이잖아. 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시작합니다. 빨간 불이 켜지며 생중계가 시작되었다.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따뜨릴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태화 케미칼의 20년간 은폐되어 온 범죄의 실체를 말입니다. 김현주가 차분하게 방송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먼저 박서영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환경운동가 각서영 씨가 살아계십니다. 서영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영입니다. 10년 전 태화 케미칼의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을 조사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실시간 댓글창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들은 어제 태화 케미칼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확보한 것들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문서가 나타났다. 20년간의 불법 폐기물 투기 계획서였다. 태화 케미칼은 지난 20년간 전국 30여 곳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근처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경악했다. 댓글창에는 분노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우리 동네도 여기 있네요. 우리 아이 학교 근처가 매립지였다고? 이건 살인이야. 두 번째 자료가 공개되었다. 정치인 매수 명단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태화 케미칼이 정치인과 공무원, 검찰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로비, 자금, 내역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들을 본 시청자들은 더욱 분노했다. 현직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A 국회의원 20억 원, 비환경부 차관 15억 원, 시검사장 10억 원. 김현주가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시청자 수는 이미 3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때 태화 케미칼에서 급하게 제작한 반박 영상이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기 시작했다. 해당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태화 케미칼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조작? 20년간 우리를 속였구나. 세 번째 자료가 공개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제거 대상 명단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자료는 태화 케미칼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지난 10년간 15명의 환경운동가와 기자들이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렸다. 이는 단순한 환경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살인이라는 증거였다. 이분들은 모두 태화 케미칼을 조사하던 중 의문사했습니다.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하지만 이 문서에는 모든 것이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시청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태화 케미칼 관련 키워드가 차지했다. 바로 그때 방송 스튜디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수사 관련해서 잠시 중단해 주세요. 하지만 김현주는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여러분, 지금 경찰이 방송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화 케미칼의 영향력입니다. 시청자들이 더욱 분노했다. 방송 중단하지 마. 끝까지 보여줘. 권력의 실체를 봤다. 경찰들도 당황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을 강제 중단하기는 어려웠다.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주가 선언했다. 그 순간 도연이 일어나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는 15년간 버스를 몰아온 평범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도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전 국민이 감동했다. 시청자들은 SNS를 통해 방송 링크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화면에 태화 케미칼 최태석 회장의 육성 녹음이 재생되었다. 환경부 놈들이 또 말썽이군. 이번에도 적당히 돈으로 해결해. 그리고 그 기자 뭐라고 했나? 박서영, 그년을 확실히 처리해. 이 녹음은 서영이 10년 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었다. 회장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전국이 경악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때 태화 케미칼 본사에서 최태석 회장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이 무너지며 자백했다. 20년간 쌓아온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생중계는 대성공이었다. 전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태화 케미칼의 범죄가 완전히 폭로되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생중계가 끝난 지 1시간 후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었다. 태화 케미칼 본사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검찰청과 경찰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태화 케미칼 해체하라. 최태석 구속하라. 매수당한 정치인들 모두 처벌하라.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20년간 속아왔다는 배신감과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뒤섞인 함성이었다.
방송 스튜디오에서는 도연과 서영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10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서영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흘렸다. 10년간 숨어 살며 견뎌온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꽉 안았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고 함께 거대한 악과 싸워 이겨냈다는 기적 같은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김현주 기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두 분 덕분에 역사가 바뀌었어요. 바로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과 서영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검찰 특별수사팀입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위해 왔습니다. 수사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태화 케미칼 관련자들과 매수당한 정치인들의 체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태화 케미칼 본사에서는 최태석 회장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20년간 유지해온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회장님, 한 말씀만. 반성하고 계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태화 케미칼 간부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부회장, 전무, 상무는 물론이고 로비를 담당했던 임원들까지 모두 구속되었다.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간부들은 앞다퉈 자백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버틸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국회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났다. 태화 케미칼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 30여 명이 일제히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단순한 사퇴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부와 검찰에서도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 태화 케미칼과 연루된 공무원들과 검사들이 모두 해임되거나 기소되었다. 20년간 국민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환경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일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태화 케미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태화 케미칼 최태석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퇴임,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발표에 따르면 최태석 회장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될 예정이었다. 또한 태화 케미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 32명, 공무원 25명, 검찰 관계자 8명이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더 이상 권력으로 범죄를 은폐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한 달 후 태화 케미칼이 불법 매립한 전국 30여 곳에서 대대적인 환경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태화 케미칼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복구 비용과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모든 오염 지역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복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검진과 치료비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또한 암 발병률이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주 비용까지 지원되었다. 늦었지만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사과했다. 도연과 서영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10년 만에 함께 걷는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할 줄 몰랐다. 정말 꿈 같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서영이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간 사라졌던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다. 나도 그래. 10년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자유야.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다. 10년간의 분리와 고통, 그리고 목숨을 건 투쟁을 거쳐 마침내 평범한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여보, 앞으로 뭘 하고 싶어? 글쎄,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 나도 그래. 다시는 버스만 모는 기사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 살고 싶어.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진정한 재회를 이룬 것이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태화 케미칼 사건의 후속 소식이 계속 보도되었다. 태화 케미칼 최태석 회장,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매수 정치인들, 평균 10년 이상 실형 확정. 환경 복구 작업, 예상보다 빠른 진전.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도연과 서영의 용기 있는 행동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서영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우리가 해냈어. 함께. 1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한 미래가. 1년 후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도연과 서영은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태화 케미칼 사건으로 받은 공로금과 정부 보상금으로 마련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 서영이 부엌에서 불렀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도연은 침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우와, 이게 얼마 만에 집밥이야. 맛있게 먹어. 앞으로 매일 해줄 테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환경단체 회의가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하는 거야. 서영은 태화 케미칼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앞다퉈 영입 제안을 했지만 그녀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은 단체 맑은 하늘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기업들의 환경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태화 케미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영의 눈에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전한 활동이었다. 나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도연은 버스 기사 일을 그만두고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그의 강의는 큰 인기를 끌었다. 여러분, 저는 15년간 버스를 몰았던 평범한 기사였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내와 함께 거대한 악과 싸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강의실에 모인 시민들이 도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환경 문제는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작은 관심과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연의 진솔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편 태화 케미칼 사건은 계속해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국회에서는
환경범죄처벌강화법이 통과되었고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환경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다. 태와 케미칼 같은 은폐가 불가능해진 것이었다. 시민 감시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기업의 환경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 감시단이 결성되었다. 도영과 서영의 용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었다. 6개월 후 도영과 서영에게 특별한 소식이 찾아왔다. 임신이에요. 서영이 기쁨에 차서 도연에게 달려왔다. 10년 만에 찾아온 새 생명의 소식이었다. 정말? 정말이야? 도연이 서영을 들어올리며 기뻐했다. 10년간의 상실과 고통을 보상해주는 듯한 선물이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쯤이면 정말 깨끗한 세상이 될 거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순간이었다. 태와 케미칼 사건 2년 후 전국의 환경 오염 지역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이를 기념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모든 변화는 용기 있는 시민들 덕분입니다. 대통령이 도영과 서영을 무대로 불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다. 서영의 배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박도현 씨와 박서영 씨는 개인의 안위를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환경 대상을 수여합니다. 전 국민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평범한 버스 기사와 환경운동가가 대한민국을 바꾼 영웅이 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입니다. 도연이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서영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도연과 서영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1년 전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던 그 장소였다. 1년 전에 여기서 걸었을 때가 생각나.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는 현실이야. 우리의 새로운 현실. 한강물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다. 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였다. 두 사람은 깨끗해진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바꾼 거야? 응, 우리가 함께 바꾼 거야. 그때 서영의 배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아, 아기가 움직여. 도연이 손을 대자 아기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아빠를 알아보나 봐.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녁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도연과 서영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도 그래.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야.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할 거야. 우리 가족 모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10년간의 고통과 분리를 극복하고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3개월 후 서영이 건강한 딸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안녕 희망아. 아빠야. 도연이 갓 태어난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우리가 어릴 때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할 거야.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도연과 서영은 딸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만들어낸 더 나은 세상에서 아이가 자랄 것이라는 확신을.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도연과 서영, 그리고 아기 희망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